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류심사론 11주차 강의 날이죠. 잘 지냈나요? 오늘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한두 가지 주간 형사정책 관련 내용들과 여러분들에 대한 중간고사에 관한 그 피드백,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분류심사에 관련한 처우와 분류심사에 관한 형집행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걸로 이번 주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들 잘 지냈죠? 그래요. 몇 사람한테 이름 불러볼까요? 김애민? 대답 잘하는 것 같은데요. 박경은, 심수빈, 권수빈, 송윤섭, 이진우, 김아현, 서양미 다 잘 지냈죠? 수연이, 변일래도 잘 지냈고요. 그래요. 얼굴 보면서 이름을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표정도 보고. 수업에 대한 진행에 있어서는 그냥 여러분들께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분류심사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나면 분류심사는 어떤 의미로 현재 어떤 문제점들 또는 어떤 현황 그리고 분류심사와 교정에 관한 미래의 조망 이렇게 하반기에 기말고사까지는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엊그제가 어버이날이었죠. 가족끼리 좋은 시간들 보내셨나요? 저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시간들을 내서 같이 자리하자 그래서 이틀간 같이 카페도 가고 그렇게 지냈어요. 역시 가족이란 지칠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 때 가족 사회학을 공부할 때 보니까 가족의 기능 이러면은 가족이란 우리 사회 조직의 가장 최소 단위죠. 가장 견고한 조직이죠. 결혼을 통해서 이세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거죠. 또 가족에서 일차적인 사회화들. 또 어떤 가정들은 이제 경제, 문화의 어떤 공동체들, 우리가 운명 공동체 그런 말 쓰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자아 정체성의 확립 같은 것도 역시 가족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소위 나는 누구인가. 힘들어도 가족을 통해서 위안도 받고 힘도 얻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꿈의 부분도 가족의 힘으로 어떤 지탱되고 유지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족이 어버이의 날이어서 가족이 가족들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어버이날 집에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잉 하는 기사가 재미있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이제 직계가족 모임 8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5월 8일 날 저도 형제들하고 가족들 8명이 모였는데 8명이 모이기로 하고 제가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외국에 나가 있던 조카 한 명이 와서 인사하고 싶다고 또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9명이 됐어요. 그랬더니 8명까지만 이내만 가능하다 이래서 두 사람은 자리를 따로 그럼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자리를 했었습니다. 어버이날에 집에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잉 하는 기사는 이번 어버이날에는 전화로 또는 그렇게 오히려 방문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에서 한 지자체에서 전라도인 것 같아요. 그 말투를 보니까 전남 보성, 고흥, 순천 등지에서 이제 그쪽에
확진자가 잇따르자 고향 집 방문 자제를 호소하면서 붙인 현수막 내용이래요. 보성읍에 걸었다 그러네요. 이번 주 참 강의 내용을 먼저 보고 할까요? 이거는 잘 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강의에 앞서서 이번 주에 법무부에서 음주 감시 전자발찌를 개발하겠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법무부가 성범죄자의 땀을 분석해서 음주 여부를 실시간 감시하는 새로운 전자발찌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고, 비판을 할 수 있죠. 과도하게 침해한다, 신체 자유를. 그런데 또 이제 성범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그 반론이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이건 가능하죠. 우리가 굉장히 IT 기술이 발전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지금 원격 화상 진료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도 저게 가능할까 했는데 법무부에서 먼저 시작했죠. 교정시설에서. 그리고 전국의 도서 지방들, 도서 또 액당 곳 이런 곳에 이제 보건소와 지역 주민과 연결하는 시스템을 국가에서도 개발하기 시작했고, 군부대도 그 뒤로 개발하고 그랬어요. 저도 한번 이야기했었지만 법무부에 있는 검찰, 법원, 교정, 보호관찰을 화상 시스템을 연결하려고 했을 때 그때 IT 사장이 함께 참여하겠다 하면서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면, 자 이제부터 묻는 질문에 솔직하게 사실대로 대답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어디에 올리세요 또는 어디를 잡으세요 이러면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체온의 변화, 심장 박동의 변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거짓말 탐지까지 다 가능하다는 거죠. 아무튼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좀 더 보면 그러니까 아무튼 사람의 피부에서 배출되는 땀에 섞인 알코올 성분을 분석해서 음주 여부를 이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자 감응 전자장치를 개발하겠다는 건데, 내년에 성능 평가해가지고 상용화할 예정으로 법무부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술을 마시는지 아무튼 얼마나 마셨는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범죄 예방이란 중요한 목적이 있어도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국가가 공익을 명목 삼아서 개인의 신체 정보 수집을 확대하며 결국 전방위적 사찰 기구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또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기본권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이라는 사회적 공익이 훨씬 크다는 반론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보호관찰관의 현장 점검은 사실 어렵잖아요. 현장 점검은 효율성이 매우 낮은 데다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냐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성범죄자의 재범이 최근에 일어났던 41건 중에서 22건, 그러니까 50%가 넘는 거죠. 53.7% 정도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성범죄와 음주는 관련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우리 헌법 37조예요. 그런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규정되었는데, 여러분들 의견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법무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은 미국의 음주 감시 장치에 대한 부분 입법이 되어 있는가 봐요. 그 입법례를 보면 한국에서 도입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러한 장치 부착에 관한 근거를 법에 명문화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있겠죠. 두고 봐야 될 문제예요. 기본권 제한의 침해의 문제인지,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그런 공익적 차원에서 법률로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요. 우선 이 시간에는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분류를 어떤 기준을 만든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분류 처우와 심사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해볼게요. 분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만들까? 자료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정에서 분류라는 게 대단히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고 어떤 처우에 대한 시작을 위한 어떤 로드맵 같은 거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러한 분류에 분류에 의거한 처우가 활발하고 원활하게 운용할 경우에는 행령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제 분류 기준 설정의 전제란 건 뭐죠? 분류 기준은 어떤 것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써줬지만 우리가 처우의 측면, 어떤 처우를 한다, 분류의 근거에서, 그리고 분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위험에 관한 평가와 효율적인 수용관리 측면을 다 잡아낸다 그럴까요?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처우의 측면, 물론 수용관리의 측면인데 위험성에 관한 평가. 그런데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술적인 측면, 분류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 때 이야기예요. 분류 심사를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분류의 기준의 체계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고려돼야 될까?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5가지를 써두었죠. 첫 번째, 분류 기준의 체계는 명료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명확해야 돼요. 객관적이지 않고 늘 자의적으로 되기 때문에 점수화까지 해서 분류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류의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 두 개를 나누는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나누는데 흑과 백을 나누고 싶은데 애매한 회색지대가 많다면, 그죠? 모호하다면 뭔가를 정확히 분류해서 특성을 따지기 어렵겠죠. 명료성과 어떤 객관성, 까맣다, 어느 정도 까만지 점수할 수 있는지, 하얗다, 어느 정도 채도가 높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어떤 객관적인, 그렇게 한다, 분류 기준은. 그리고 분류 체계에서 사용되는 어떤 범주나 어떤 유형, 그렇다면 이를테면 투사형이다, 비만형이다, 세장형이다, 또는 이 범죄가 관습형인지 예모적으로 계획성인지 또는 우발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범주들, 사용되는 범주와 유형은 서로 배타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명확하게 나눠져야 한다는 말과 약간 같은 개념일 수도 있겠죠. 서로 겹치지 않는 배타적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류 체계는 포괄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포괄적이라는 것은 모든 부분이 빠져나갈 수 없게 안에 다 분류가 포용성이 있어야 한다. 포괄적이어야 한다. 이 범죄는 어디에 넣어야 되지? 이거는 이 범주에 아무데도 속하지가 않네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어떤 유형인지는 포괄적으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물론 어떤 범죄의 유형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신체적 어떤 특성, 성격의 특성, 범죄의 형태, 범죄의 성격, 이런 부분들이 전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쓰는 어떤 분류 체계들은 가능하다면은 극도로 간략해야 된다. 중언 부언하면 겹치겠죠. 간략하고 명확해야 되는 것이 분류 기준들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요. 어떤 이념적이거나 그런 막연한 어떤 담론적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명확해야 되고 극도로 간략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체제 목적과 하위 목적은 중요성과 유용성의 면에서 명백히 지정되고 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체제 목적이란 말은 뭘까요? 어떤 목표적 개념, 상위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틀 이런 걸 우리가 체제라 그래요. 그걸 위한 어떤 수단적인 것들 또는 하위의 부분들. 체제 목적과 하위의 목적은 그 중요성과 유용성의 면에서 좀 지정되고 규정돼야 되겠죠. 기술적인 면에서 그런 것도 이제 분류 심사의 도구를 만든다, 분류 기준을 설정할 때 모든 것들에 대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것이 범죄와 친숙한 요인이다. 자, 최초의 비행 연령. 이게 중요성이 얼마나 될까? 범행할 때 도구나 다른 흉기를 사용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전체 이 사람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 현재 범죄성이 진전되어 있다. 이 사람은 어떤 처우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다 할 때 체제적인 목적, 큰 틀에서의 목적이 있다면 하위적인 것들은 그런 구성 요소들로도 볼 수 있겠죠. 지난번 범죄와 본범과의 간격들, 또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행한 범죄의 어떤 형태들이 또 동일한 범죄를 계속적으로 해왔는지, 간헐적으로 해왔는지, 또는 이 범죄의 형태가 두 가지 종류의 형태의 범죄를 계속하는지, 아니면 이 친구는 절도도 했다, 강도도 했다, 성폭력도 했다라는 이러고 하는 다종의 그러한 어떤 범죄들을 계속해 왔는지, 범죄의 형태로 봤을 때. 또 신체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비만형인지 쇄장형인지 투사형인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의 하위 요소들은 범죄라고 하는 부분의 친숙도나 또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관련성이나 또 현재 얼만큼 범죄성이 진전되어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나 이런 부분과의 관련성이 비중이 똑같을까요? 중요성이나 유용도 면에서. 저는 처음에 분류 지표라는 걸 만들 때 객관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할 때 이런 자료들이 없었어요, 초기에. 그래서 제가 범죄자들을 만나서 수용자들을 만나서 분류 심사를 했던 모든 자료를 펼쳐놓고 각각의 범죄자가 그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다 뽑아내기 시작해 봤어요.
가족의 형태, 어릴 적 성장 과정에서의 문제, 학교 생활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직업 관련, 그리고 이 범죄, 이 사람의 또 신체적인 특성, 심리적인 특성, 심리적인 특성에서도 MMPI라고 하는 다면적 인성 검사를 통해서 봤을 때 MMPI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하고 있을까요? 다면적 인성 검사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거기에 어떤 요인을 공통적으로 이 사람은 가지고 있지? 최초의 비행 연령은 언제지? 최초 범죄 이번에 본범을 이룬 범죄 수는 몇 건이지? 이번 범죄를 이루는데 사용한 흉기나 범행 도구가 있었는가 없었는지, 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죄들의 어떤 갖고 있는 간격들, 범죄의 방향성들 전부 뽑아봤어요. 제가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약 120건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제가 직접 그걸 위한 면접조사는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분류 심사를 했는데 그 자료를 놓고 그 사람의 범죄 요인들을 전부 뽑아본 거죠. 뽑아서 범행 수가 전과가 많은 사람일수록 갖고 있는 요인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인지, 그죠? 소위 어느 것이 더 범죄와 친숙하고 가장 친숙할 수 있고, 또 범죄성이 진전된 사람이 갖고 있는 요인들이 중요성이 무엇이지, 공통점들을 찾아서 묶어보고 그랬을 때 비중을 달리 했어요. 소위 가중치를 뒀죠. 당시 평가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중치를 두면 도대체 얼마의 차이를 둬야 한다는 것인가. 가족이 문제가 있을 때 점수를 이건 범죄와 친숙도 면에서 1점을 준다면 최초의 비행 연령은 3점을 줘야 되나? 5점을 줘야 되나? 범행 도구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과의 차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것들이죠. 좀 이해가 더 어렵게 만들었나요? 아무튼 그런 체제 목적, 전체적인 어떤 그런 걸 틀을 찾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하위 목적, 그래서 그 사이들의 중요성과 유용성의 면에서는 명백히 지정되고 규정되어야 되겠다. 분류 기준은 갖고 있는 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하나는 분류 기준은 전제로서는 분류는 무엇을 위한 것? 처음에 시작할 때 하겠죠. 수용자 처우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교정에서의 분류가 아니다. 교정에서의 분류는 수용자 처우와 관련되어졌을 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분류의 전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처우의 측면 가장 목표적인 거죠. 적극적인 거, 2차적인 거, 그 중요성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쪽은 수용 관리와 위험성의 평가, 위험에 관한 평가. 이건 또 대단히 지금은 더 중요해진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을 경비 등급별 시설로 나눠두었고, 경비 등급별 시설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말하는 위험성의 측정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분류 기준은 첫 번째 큰 틀에서 처우의 측면과 위험에 관한 평가 및 효과적 수용 관리의 측면이 파악되어야 하는 것. 기준을 설정할 때는 그 두 개가 전제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분류 도구를 만들까.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명료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되고, 범주나 유형은 서로 배타적이어야 되겠죠.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면 안 된다는, 그건 분류가 아니죠. 그리고 포괄적이어야 된다. 빠져나가는, 어디에도 끼울 수 없을 만큼 범위에 들어있지 않은 범죄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요인들이, 범죄가 아니라 요인들이.
그리고 극도로 간략해서 누가 설명을 하고 누가 평가를 하더라도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 간략하게.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장황하게 좀 설명했지만 체제 목적과 하위 목적은 그 중요성과 유용성의 측면에서 명백히 지정되고 규정되어야 한다. 다음 시간에는 지난주에 계속 진행했던 교정관계 법령에 있어서 분류 처우 내용, 분류 심사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